자,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주체, 그중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시작점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에 몇 조가 중요한 건 아니고 33조 규정에 있는 걸로써 지역사회복지론에서 한 문제, 지역사회법조론에서 한 문제, 200문제 중에 두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법적 근거 몇 보실까요?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정단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법정단체이다. 이렇게 법정단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법정단체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지 어떤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기 민간이나 개인의 연합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법 이때는 알 수 있죠. 상호협력단체이다. 자, 사회복지협의회, 그냥 협의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중앙에 있는 중앙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 기능에서 조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점이 잘못됐군요. 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여기는 점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또, 그러면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또 사회복지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 또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교류협력, 국제 간의 교류협력도 합니다.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이런 기능을 쭉 우리가 써왔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이제 법조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나와 있는 법조문에는 어떤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해서 법조문에 있는 기능이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능이 있는데 그걸 쭉 나열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자, 여기 볼까요?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보시면 자, 여기는 아까 법정단체이자 민간이나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위 연합체이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는 지방자치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직접적인 우리가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수진단체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정으로 나오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는 개별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직접적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바로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간접적 서비스 기관이라고 해서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배울 적에 직접적 목적이냐 아니냐 사회복지가 직접적 목적이면 1차 기관 이 부수적 목적이면 2차 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면 직접적 서비스 기관, 직접적 기관이라고 설명하는 데 비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처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간접적 기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간접적 기관에 액센트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기관 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많은 민간인들 간의 소위 연락 조정을 이끌어가는 소위 민간단체이다. 아까 했죠? 민간연합체이다. 법정단체이자 민간연합체이다. 또 보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보수적 기관이라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사회행동에도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기관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당연히 알 수 있는 기관으로서 또 밑에 쭉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참여에 있다. 참여.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지역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인들이나 또는 개인들의
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적 참여에 생명이 있다. 여기 똑같이 연합체로서 각종 시설, 기관, 단체 등의 연합체이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고 역시 똑같이 다시 한번 위에서 적었던 민간단체를 다시 한번 엑셀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법 조문을 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나 이것은 2024년도 법률 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 유형은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 협의회가 있는데 종래에는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둬야 했지만 시군구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었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면 복지협의회 유형에는 중앙협의회 법조문 보시는 거지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종래와는 달리 이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수기구랍니다. 필수 설립입니다. 필수기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래와는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설치해야 되지만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둔다라는 데 액센트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법인은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다룰 적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여야 된다. 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되 기본재산의 종목과 가액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의 원칙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처럼 사회복지협의회처럼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성격은 인정받지만 재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재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선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있고 몇 가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는 나중에 보더라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없어도 된다. 여기도 액센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3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 23조 2항 적어놨지요.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유형은 학제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원칙.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원칙은 출제 비중은 0.5개선이지만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 주민 참가는 기본 필수 조건이고 당연히 사회복지도 지역사회든 집단사회든 아니면 개별 사회사업이든 간에 다 전문가의 전문성 당연하고 당연히 또 민간연합체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리고 공사협력 그리고 지역 적합성 다른 건 그렇고 여기 보면 굳이 원칙을 따져본다면 하는 것은 공사협력 정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문제가 나올 테게 틀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 놔두시고 굵은 글씨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 한국사회복지의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에 있었던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 여기 삭제하시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다 세 가지 모두가 필수기구로서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둔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법정 보시면 여기가 삭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삭제하시면서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입니다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권,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소유계층 발굴, 또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또 기타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이런 등등을 사회복지협의회의 주된 업무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항, 2항, 3항, 4항란도 있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복지기관 단체 기관 간의 협력 조정, 또 소유계층 발굴, 또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1, 2, 3, 4항이지만 실제로 잘라보면 약 6개 등이기 때문에 더 많겠지만 이렇게 6개로 나열되어 있다. 뭐 대통령까지 출퇴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정도. 대통령 얘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국제교류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훈련도 있고 국제교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결국에 대통령령으로 여기 대통령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적어놨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시험용으로 공부하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강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별하시면서 대통령령으로 더 많은 역할들이 대통령령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서 여기 뭐 교육훈련도 있고 간행물도 있고 계몽홍보 또 자원봉사 활동의 질, 여기 자원봉사 활동의 질, 그다음에 기부문화 조성, 그다음에 국제교류. 뭐 나머지는 그렇죠. 그래서 뭐 교육훈련은 다 하신 것이고 간행물 발간, 계몽홍보도 없고 자원봉사 활동 진흥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한 기능으로 되어 있다. 그 정도 보시면서 다른 것은 뭐 여기 하나, 2개 정도의 액센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사회복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정의 영역에서 지역 사회복지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문장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여기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일정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결국에 이것은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시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복지관의 연역도 나오겠지만 뒤에 본다면 결국에 지역사회에 관련된 이런 우리가 역사를 본다면 영국의 복지사에서 지역사회 복지에 지역사회 조직사회 기원호 자선조직도 있지만 또 지역사회의 한 영역인 오늘날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에서 인보관 운동을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에 지역사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이런 등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목표 좋고 자 연역을 보겠습니다. 연역. 사회복지관에 여기 사회복지관의 연역 돼 있지 않습니까? 연역. 기원은 역시 인보관 운동입니다. 그러면 인보관 운동의 연역으로서 여러분들은 1884년 런던의 토인비 홀 1886년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글린길드 1889년 시카고의 헐하우스 이런 연표에다가 그리고 1906년에 원산 반열방, 원산 인보관 운동, 1921년 태화 여자관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역사, 더 많은 다양한 이런 역사적 이런 유적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1906년 원산 반열방, 1921년 인사동에 있는 태화 여자관 이런 정도에서 5개 정도 연표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에서 89년의 역사 좋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88년에 그리고 88년에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88년이면 육공화국이 들어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도 있고 89년에 들어서면서 소위 일정 규모의 영구 저소득층 영구 임대 아파트 건립 시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오늘 사회복지관 협회가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이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 사회복지관 아까 사회복지관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 좀 한번 보죠.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또는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를 세 번이나 있습니다. 지역성의 원칙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복지는 개별 사회사업이든 집단 사회사업이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영역. 다 좋습니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적 책임,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책임성은 빈곤관, 개인적 빈곤관이 아니고서는 사회적 책임성, 같이 투게더란 개념이라고 그랬지요. 또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 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포괄성은 없다. 포괄성은 없다.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충족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은 몇십 명도 몇백 명도 아닌 몇천 명의 지역 주민을 설정한다고 해도 그들 한 사람에 곱하기 몇천을 한다면은 우리가 말로는 욕구를 중독시키지 못하냐. 말로는 그 욕구들 가능한 한 빼놓지 않고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되겠지만 현실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복지에서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포괄성은 마음 같아야 포괄성을 충족시키지만 현실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원칙에 기관 간 협력적인 통합성도 있고 중립성도 있고 다 있지만 포괄성은 없다. 욕구 충족의 다양성이라는 의미의 포괄성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자, 지역 사회복지관은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나 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관은 지역을 붙여도 붙이지 않아도 지역사회에 있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지역 주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관, 지역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의 원칙은 바로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 주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는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되 그렇지요? 그러면서 더 올라갑니다. 사회복지관에 넘치는 자원을 쌓아놓고 마음대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사회복지를 할 적에는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적에 우선 서비스 제공 대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제공 대상, 그래서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주민, 또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등등등 이렇게 해서 우선 제공 대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다가 하나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를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스가 넘어가서 너무 방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업, 여기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기능별 분류입니다. 기능별 분류로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자,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을 통해서 기능별로 나누고 있고 각각의 기능별로 사업 분야를 이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례 관리 기능에는 사례 발굴 사업, 사례 개입 사업, 그리고 서비스
연계사업. 여러분들은 여기 선이 지어졌군요. 사례 관리 기능에는 사례 발굴 사업, 사례 개입 사업, 서비스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인서에서는 이 선이 안 지어졌군요.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에는 4개의 사업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교육문화 사업, 여러분 교재 아래 보면 자활 지원 사업. 자, 이렇게 4개의 사업 분야가 있고 지역 조직화 기능에는 사업 분야로서 주민 조직화 사업, 지역 복지 네트워크 사업, 또 서비스 개발 사업, 개발 관리 사업, 이런 사업 등으로 각각마다 사업 분야 3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의 사업 분야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10개의 사업 분야를 이렇게 제시하되 세부 사업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역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능은 그렇고 그냥 여기 가볍게 1도 출제 비중은 0.5개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여러분들 한번 일별해 주시면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영역은 아닙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어쨌든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나 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여 설치 운영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시 우선순위는 설치의 우선순위는 역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복지를 적에는 복지는 휴먼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 휴먼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라는 것도 인류의 유구한 역사를 볼 때 가장 영순을 차지하는 것은 빈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나머지는 쭉 보시되 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복지 사업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자,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디귿번에 보면 바로 그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받아 설치 운영하거나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5년이다. 플러스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 법령을 통해서 선수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평치관의 기것이 있고 또 평가의 기본 원칙 다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 가볍게 봅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인력과 시설을 넘어서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에서 시설과 인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관 같은 종합사회복지시설도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인력과 시설을 말했는데 여기는 바로 자원봉사자도 있다는 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목적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재가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서 쭉 굵은 글씨로만 어쨌든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 있는지 조사, 진단, 서비스 제공, 자원 동원 및 활용, 또 평가, 교육 또는 연대의식 고취 등등의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의 기본 원칙. 재가복지시설은 자 여기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소극적 복지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롭게 만나주는 이런 그 복지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아웃리치라고 하는 것처럼 적극적 만남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가복지단에서 적극성의 원칙.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계층 발굴,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발굴 이렇게 말하는 아웃리치. 아웃리치, 적극적 만남을 추구하는. 또 그러면 넘치는 자원이 아니라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언제나 부족한 자원이기 때문에 능률성의 원칙, 그다음에 기관 간 협력성의 원칙, 자립성의 원칙 이런 등등을 자립성의 돕더라도 언제까지 돕는다? 스스로 자립, 자활할 때까지만 돕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돕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립성의 원칙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한다면 이런 조항을 참조해서 설치하시고 인력 갖추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봉사 대상 봉사자들, 재가복지봉사 대상자들 나와 있지요. 여기 보시면 봉사자, 기초수급자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 가정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탁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 다음에 미신고시설 생활자, 기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미신고시설 생활자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선정요령 좋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는 거고 제공되는 서비스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1990년대에 성금 유용 사건이 이뤄지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 조문을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199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1998년 16개 시도단위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것은 각 도마다 하나씩 있는 16개의 법인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모금법이 공동모금회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1개 법인과 시도 단위 시회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국 단위로 하나만 있는 법인 하나로만 이게 단일화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에는 지회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뭐 다 좋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인가,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또 자원봉사활동진흥회 인가, 이런 인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몇 개 안 들었는데 바로 이 어린이집만큼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인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다 좋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필요성, 도덕적이지요. 필요성도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뭐 틀릴 건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특성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론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재원에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있을 때 여기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모여진 민간재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재원도 민간재원이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도 민간운동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 협조를 도모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집하지만 모금하지만 지역사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용처를 다 두루두루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일화 아주 중요한 거죠. 단일화. 또 다음에 공개는 당연한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사회적 기능 보시고 거기 보면 법률 종을 보면은
사회복지 공동목의 업무, 여기 있지, 업무. 각각의 업무마다 분과 실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 염려되어 있는 것처럼 기획 업무, 홍보 업무, 모금 업무, 그리고 배분 업무를 업무 등 4대 분과 실행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홍보, 모금, 배분.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역시 뭐니 해도 여기 나온 배분 아니겠습니까? 도움 필요한 배분 업무. 그래서 뭐 있으니 같이 보시되 쭉 올라가십니다. 거기 보면 모금이 나와 있죠, 모금. 모금 기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모금.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겨울에만 모금하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연중모금입니다. 연중모금. 연중모금 원칙. 아까 효율성 출안썼지만 효율성을 위해 집중모금도 병행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연중모금이지만 효율적 모금을 위해 집중모금도 병행하되 우리는 보통 겨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금에는 여러 가지 모금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업모금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배분사업, 배분사업에서는 여기 내려갈 수 있나요? 너무 내려가는군요. 여기 배분사업에는 신청사업과 기획사업과 그다음에 지정기탁사업과 긴급지원사업 이렇게 4개의 사업이 있는데 지정기탁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을 정독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사업의 사업계획서는 누가 짜냐면 신청사업의 사업계획서는 각각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사업계획서를 편성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재원을 신청함으로써 돈을 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여기 지금 겨울에 신청사업 어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문서 형태가 있다는데 그걸 못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업의 개의 사업하는 누가 짠다? 각각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그에 비해서 기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획안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을 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에 여러분들이 차별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배분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 배분 여기 보면 있지요. 보시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뭐 우리가 읽는다니 그렇지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학적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되 이 학적인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되 쭉 내려가 보시면 뭐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도 읽어보십니다. 또 자원봉사의 중요성, 인간적 자원,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또 다양한 기술과 능력의 필요, 뭐 지역사회의 접근성 좋습니다. 자원봉사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증제도. 자,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육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책 개발, 필요한 사항 뭐 이런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한 규정으로 나와 있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해야 되지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관리 규정도 있다 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
인증관리 규정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그래서 개인별 활동 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 활동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대가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증관리 규정이 이런 내용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다양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이렇게 6개의 원칙 한 번 더 읽어주시고 뭐 나머지는 설명은 없는 거지요. 또 자원봉사활동은 민간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민간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에 여기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진흥위는 법적 성격은 심의기관으로서 어디에 둔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행안부 장관 소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사람의 부위원장을 두되 국토 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나올 때 바로 이 영역 때문에 씁니다. 이 영역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요즘 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것이 많이 좀 침체기에 있는데 많은 방과 후 교실이 막 활성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좀 다소 좀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여기 나오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여기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로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방이라는 소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아동복지법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유아보육법에 처음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18세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6세 미만을 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으로 나온 것은 1991년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그 바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영유아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시도, 시군구에 있는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건강지원센터도 출제비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0에서 12세 초등학생. 그래서 12세가 넘어도 초등학교를 다니면 포함을 시킵니다. 초등학생은 저소득 집중사례 관리하고 통합, 보건복지, 교육 등 통합적인 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2세 이상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걸 꼭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거기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거기 보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우리는 평등 구현에는 평등에는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도 있고 상대적 평등도 있고 기회의 평등도 있고 결과의 평등이 있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회 평등 구현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똑같은 교육에, 보육에, 이런 복지에 기회는 똑같아야 된다는 바로 기회 균등을 도모하는 아동복지 차원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디딤씨앗 통장이란 말을 이렇게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역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 우리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세가 넘었으면 소위 거기에서 퇴소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8살짜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미미어나마 뭐 할 조차도 없는 그 험한 세상에 나갈 때도 그냥 완전히 허헐단신 빈몸으로 나가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뭔가 종잣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만든 제도가 디딤씨앗 통장 제도, 또 아동발달 지원 계좌가 되겠어요. 여기 종잣돈, 시드머니라는 단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상아동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도를 보시면 되겠고, 좀 드릴 때는 24세가 될 때까지 해당되지 않으면 성인으로서 전환을 위해 전액 인출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말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너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 주체로서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또 지역사회복지관, 또 그러면 재가복지, 또 자원봉사 등등 이런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을 쭉 적으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지역사회복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사회적 경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